유튜브 보시면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내가 늘 보던, 내가 늘 즐겨보던 방송 외의 방송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실 수 있고, 아마 계속 같이 내가 욕할 때 내 힘을 복받아 주면서 같이 욕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맞아요. 나에 반해서 욕하는 사람들 맞아요. 여기서 만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 채널 만들 때 이름을 세로가로 뉴스 농장으로 만들까. 새로가 그 방송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좌도 우도 아니에요. 매주 다양한 의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 짚어볼 거 짚어보고 네. 저희가 또 기자, 그리고 법조인, 국회 비서관, 그리고 아나운서까지 해서 각 분야에서 되게 뭔가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방송이고요. 그 얘기도 하고 싶었어. 네. 요즘에 TV 방송 많이 안 보시잖아요. 네네. TV 뉴스도 많이 안 보실 거고, 그 이유가 어떤 언론사가 주는 그 확증 편향된 맞아. 그런 소식들 이미지가. 때문에 내가 이제 내 의견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TV와 뉴스를 안 본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옮겨간 유튜브에서조차 유튜브 더 심하죠. 유튜브 더 심해지고 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내가 늘 보던, 내가 늘 즐겨보던 방송 외의 방송 안녕하십니까. 센터필드 월화수 오후 6시마다 뵙고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격주로 수요일에는 양기대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대통령의 조건 뭔지 같이 보고 있죠. 일단 오늘의 이슈 4가지 먼저 설명해 드리고 양기대 전 국회의원님 같이 인사드리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센터필드에서 준비한 이슈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다 모르겠다, 모른다 대잔치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가 원수로서 적절한 건지 조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부지법 폭동이 있었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감싸고 있는 듯한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폭력 시위 분명히 싫다고 하는 게 보수 정당의 기본 메시지였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했죠.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 미칠지, 우리나라 이 와중에 대통령 없잖아요. 우리나라 리더십이 어떤 영향 미칠지 같이 보고요. 마지막으로 민주당 도대체 왜 하락세냐, 여론조사 볼 때마다 사람들이 갸우뚱하고 있는데요. 대선 주자가 오직 이재명뿐인 일당 체제가 문제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승혁 기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양기대 전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또 광명시장도 2차례 했기 때문에 정치에 한 20여 년 이렇게 있으면서 제 나름대로 많은 경험도 하고 또 쓰라림도 맛보면서 정치를 해왔는데, 요즘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또 탄핵 정국을 보면서 맞아요. 또 내란의 이런 혐의들을 가지고 수사도 하고 재판하는 걸 보면서 참 가슴도 찹찹하고,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 이 센터필드의 이 코너 제목이 대통령의 조건인데, 그렇죠. 대통령이 잘 뽑아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잘 뽑기 위해서 좋은 후보들이 나와야 되는데, 양기대 의원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조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민주당 내 다른 주자들 많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목소리가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 보니까 정세균 의장님 만난다고. 네, 나오던데요? 제가 네. 초일회 네. 간사인데, 네. 초일회 알다시피 지난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로부터 공천에서 이제 탈락한 분들, 언론에서 흔히 비명 행사라고 행사된 부르는 분들, 정말 네. 그런 분들 15명 모였는데, 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탄핵 정국에서 논의도 하고, 또 앞으로 혹시라도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의 정권 교체와 또 좋은 대통령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설 지나면 여러 가지 행동도 좀 보여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설 지나고 나서 어떤 조금 액션이 있을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유인태 전 의원님, 또 김부겸 전 총리를 우리가 이제 특강에 모셔서 맞아요. 여러 가지 정치적 얘기를 들었는데, 또 2월 6일 날은 정세균 전 총리님을 모셔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의 정세균 총리의 생각이라든지, 또 아까 우리 고승혁 기자도 얘기했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 또 정세균 총리께서 요즘
개헌에 대해서 개헌 많은 예, 관심도 있고 또 뭔가 역할을 좀 하고 싶어 해서 그런 얘기를 좀 충분히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지금 계엄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정치인들이 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특히 사심을 버리고 또 권력에 너무 탐닉하지 않으면서 네. 이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이 나라를 어떻게 정상화시키는데 서로 힘을 모을 것인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도록 합니다. 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제 정세균 의장님과 만나서 우리 초일에 우리 양기대 의원님께서 어떤 얘기를 나누고 오실지 나중에 한번 행사 끝나자마자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네. 조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일단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좀 오늘 짚어볼 의견이라고 해서 좀 그 진보부터 보수까지 칼럼을 좀 꼽아봤어요. 의원님 의견도 궁금하다 보니까 좀 꼽아봤는데 첫 번째가요. 한국일보 출신의 이제 이충대 논설위원이 오마이에 썼는데 불량 변호사 윤석열의 헛발질이라고 좀 썼습니다. 어떻게 썼냐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구속된 가운데 자충수가 된 변호 전략의 큰 방향을 윤석열이 짜고 있다 지적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법원 폭동 사태의 배후 조종자라는 오명까지 씌워져 있다. 그래서 향후 탄핵 결정과 재판에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포고령 1호도 궤변도 윤석열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잘못 뺏긴 것이라는 변호인단 주장 역시 윤석열 씨가 내놨을 것이다 얘기하면서 윤석열 씨의 변호 전략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 전략이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오락가락. 네, 처음에는 무비권, 네. 또 조사에 응하지 않고 가는 그런 전략.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수사에 응하지 않고 네네. 또 현재 탄핵 심리에도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네. 그러면서 이제 노린 건 뭐냐면 적어도 이 내란 혐의 수사는 네. 앞으로 대법원까지 가려면 6개월이 1년이 걸지 2년이 걸지 참 이렇게 모르잖아요. 모르죠. 엄청 큰 사건이다. 그러나 이 현재의 탄핵 그 소추 심리 이것은 적어도 몇 달 안에 끝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180일 안에 해야 된다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수사는 무시하자. 수사는 무시하자. 그리고 탄핵 그 심리 쪽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자 이렇게 나가면서 네. 또 거기에는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이 양기대인데 네. 탄핵이 기각될 거다. 인용되지 않을 거다. 라는 다시 대통령 자리로 돌아갈 거다. 자기 확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게 그 헌재에서 굉장히 강하게 빠른 속도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내란 혐의를 인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네. 그 탄핵의 어떤 열차가 빨리 가면서도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가는 그런 인상을 그렇죠. 받으니까 이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21일 날 이제 처음 나갔잖아요.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이제 헌재 나가서 이제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아까 오락가락 전략. 그리고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 그래도 또 변호사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도 경찰이나 검찰이나 공수처 수사에 네. 적극적이고 성의있게 임해서 법치에 응하는. 자기의 주장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그건 무시했잖아요. 네네. 응하지 않고. 완전 무시하고. 무시하고. 있는. 네. 지금 무피권 하고 있고 그렇죠. 자기 할 말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꼬이고 네. 전국도 꼬이고 또 극우 진영과 극좌 진영이 막 엄청나게 충돌하는 상황까지. 지금 너무 무서운 상황이 그래서 아까 벌어지고 있어요. 서부지법의 그 난동 사건, 네. 폭도들이 가서 막 다 부수고 네. 판사 나와라 막 하는 그런 상황까지 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유튜버들 보면 다 기록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윤석열의 책임이 가장 크고 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그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게 양기대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한겨레 신문 칼럼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보수 응답자가 93명이나 늘었다. 여론조사가 빚은 착시라고 하면서 여론조사 문제 꼽고 있어요. 요새 안 그래도 왜 민주당이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오르고 있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스스로 내란을 일으켜 헌정을 파괴하려다가 심판대에 서게 됐다. 라면서 남미 마약 갱단 두목처럼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공권력에 맞섰다. 그 비루함과 구질구질함은 견줄 대상이 없으니 박근혜가 정상으로 보일 지경이다. 거의 뭐 욕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른 것도 극렬 보수층의 과표지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좀 하더라고요. 분명히, 네. 뭐, 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뭐 정확히 내가 알아보진 않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나온 거 보면, 보수층들이, 네. 또 극렬 보수층들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과표집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데이터가 많이 아니, 나오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의 여론조사 기관들은 다 거기에 보정을 해서, 네. 뭐, 그 연령대별로 다 인구 하고 있고 통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네. 종합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서령 과표집이 좀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여론조사 자체를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네. 특히 지난주부터 그 여론조사의 추이가 네. 우리가 추이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지난주에 MBS에서 나온 여론조사가 처음으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지지율이 나왔잖아요. 정당 그렇죠. 지지율에서. 이제 그러면서 계속 뭐 한국갤럽, 또 리얼미터, 오늘의 또 조원 CNI 같이 그 추세는 맞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추세를 우리가 반영을 할 때, 네. 또 분석을 할 때 아주 엉터리는 네. 아니다. 그 과표집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그게 전체로 그걸 가지고 모든 이 여론조사의 이 결과를 오염됐다고 할 수는, 수는 없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네.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여론조사 업체를 과표집됐고 맞아요. 해서 선관위의 그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그 제소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과잉 대응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 법적인 절차 또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런 여론조사에 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좀 이의제기를 하고. 그래서 의원님이 민주당 소속이다 보니까 네, 이런 네. 비판 나오거든요. 민주당이 입틀막 하는 거 아니냐 여론조사를. 이런 비판들 나오고 국민의힘도 아니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론조사가 잘 나올 때는 네. 그걸 왜 우리가 이렇게 기대 이상으로 잘 나온다고 말하는 정당은 없거든요. 그렇죠. 국민의힘도 제가 방송 전에도 얘기했는데 국민의힘도 자기네 엄청 안 나올 때 2년 전에 여론조사 업체 싸그리 잡아가지고 새로 해야 된다고 발의한다 그랬거든요. 또 민주당이 잘 나올 때는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내노란불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왜? 아니 좋게 나오면 좋고 네. 나쁘게 나오면 문제 제기하고 그게 아니라 왜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고 그 추이는 어떻고 네. 그럼 여기에서 정당은 민심을 먹고 살고 국민 여론을 귀담아 드려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국민 여론 또 민심에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뭔지 네. 또 이 탄핵 정국에서 우리가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건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물론 저는 내부적으로 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너무 이게 여론조사 업체만 네. 이렇게 이걸 문제가 있다는 것 쪽으로 강조를 하면 본말이 전도된 네. 왜냐면 댓글에 그런 생각이 안 좋은 나옵니다. 얘기 나오면 응. 아니 갤럽 고발해 리얼미터 고발해 이렇게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조금 민주주의적 가치인 표현의 가치를 좀 소중히 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들이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조급하고 또 뭔가 과하면 네. 적어도 국민들의 상식의 기준에서 봤을 때 저건 여론조사를 저렇게 하는데 여론조사 업체를 문제 삼으면 여론조사 기법을 자꾸 문제 삼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저건 좀 너무 한쪽으로 그 본말이 전도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또 결국은 당 지지율이라든지 맞아요. 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오히려 그 점을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무조건 고고 앞으로 가자 해가지고 뭐 그 여론조사
업체 관리 강화법이라 이런 걸 자꾸 발의하고 이런 것이 먼저 나가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봤을 때 야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이런 국민 여론이 나왔을 때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냉철하게 분석도 하고 또 자기들이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외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또 그것을 잘 이렇게 그렇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매일경제, 보수진 매일경제에서 이런 좀 글이 나왔어요. 집단의 관계를 부추기는 극단적 정치와 유튜버라고 하면서 그들은 왜 법원에 테러를 가한 것일까? 인간은 집단 안에서 흥분 상태에 빠지면 자기가 누군지 잊는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추고 도덕까지 내버린다라고 하면서 발단은 극단적 정치 세력이다. 특히 유튜버들이었다. 그들은 정치적 반대편을 악마화했다. 극우 세력의 부정선거 망상은 특히나 문제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어요. 좀 극단적 유튜버들 되게 많잖아요. 특히 정치하시다 보면 뭐 지금도 유튜브 인터뷰 하고 있지만 여러 방송 나가시고 할 텐데 좀 극단적 유튜버와 가짜뉴스 문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거든요. 우리 고 기자 말씀, 고성혁 기자 말씀에 그 네. 아까 그 기사 중에 네. 상대를 악마화하고 자기 편만 계속 그 옳다. 주장을 네. 이 옳다고 하는 지금 그런 극단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무서워. 근데 뭐 유튜버 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있을 수 있는데 유튜버보다는 저는 지금 정치 세력 특히 양당의 극단적인 대결 네. 구도 이것이 지금 오늘의 이런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네. 대립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근데 그 와중에 기생하는 게 또 극단적 유튜버들이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이번에 그 서부 지원 난입 사건, 난동 난입 사건을 보면서 맞아요.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언론에 보니까 유튜버들이 네. 오히려 그걸 조장하고 또 더 자극적인 네. 장면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어떤 나름대로 뒤에서 부추긴 측면도 있지 않냐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아, 그렇죠. 왜냐면 판사를 찾아라, 뭐 깨버려야 된다 이런 발언들이 유튜브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정치권의 이런 극단적인 네. 양당의 대립적인 구도 그리고 또 일부 정치인들이나 일부 정당들이 자기들의 이익, 권력을 탐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 통해서 양쪽의 극단을 부추기고 특히 저는 제일 요즘 실망스러운 것은 국민의힘이요? 적어도 네. 그래도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공당이고 네. 또 역사가 있는 당이라면 이런 폭력 사태, 네. 그 다음에 내란과 관련한 여러 잘못된 그런 행태들, 네. 그리고 그 당의 지지자들, 또 그 당의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그 당의 그런 내란에 관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준엄하게 네. 선을 긋는 그런 행태를 보여야 하는데 때로는 동조하고 때로는 그 지원하고 이게 모르겠어요. 네. 그 정확히 선을 긋겠다는 건지 같이 가겠다는 건지. 맞습니다. 네. 정말 그것도 아주 그 애매모호한 입장을 네. 치다 보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아까 그런 폭력 세력들 또 부추기는 세력들이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여기까지 이렇게 오늘 짚어볼 의견에서 3가지 살펴봤는데요. 지금 양기대 전 국회의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더블탭 누르면 아주 신기한 기능이 있거든요. 막 따봉이 뿅뿅뿅 나옵니다. 더블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있으니까 구독 버튼 쭉 눌러주시면 월화수 오후 6시 센터필드와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러면 대통령의 워딩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워딩 무슨 말을 했느냐 인데 무슨 말을 했는지 조금 좋은 말을 해주면 좋겠지만 모르쇠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화면 위에 띄워놨는데 소개해드리면 일단 헌법재판소에 가서 자기는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확고히 하면서 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파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일단 부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부정선거 의혹 관련해서 팩트를 확인하려는 차원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국회 없애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법 만들려고 했다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데 그런 쪽지를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다 모른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보셨을 때 의원님 보시기에 대통령의 조건에
합치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또 이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 유튜브를 보는 입장에서 보면 좀 속된 말로 쪽팔리다. 아, 그렇죠.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우리가 뽑았다는 게 참 그야말로 야, 내 옛날에 내가 지지했다면 찍었다면 내 손가락을 좀 자르고 싶다 할 그런 마음이 나올 겁니다. 물론 아까도 제가 서두 얘기했지만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헌재의 탄핵 결정을 받지 않기 위해서 뭐 나름의 전략을 짜고 있겠죠. 그렇죠. 또 그런 기대를 갖고 지금 여러 가지 본인의 모사를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의 대통령 현재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조금 더 당당할 필요는 있다. 왜? 모르쇠 전략으로 간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미 그 김용현 전 장관을 포함해서 이 계엄에 관련된 내란 혐의에 관련된 많은 부하들과 관련자들이 다 가서 조사도 받고 수사도 받고 또 참고인 진술도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거기에 적어도 큰 틀에서는 맞는 그 대답을 해야 하는데 뭐 아까 얘기했지만 국회 예산하고 비상 입법회의 기구 만들려고 했다. 그런 것도 자기는 쪽지 안 줬다. 그러니까 안 줬으면 대통령이 그걸 안 주면 도대체 누가 쓸 거면 누가 받을지가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한테 받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뭐 국회의원 끌어내리라고 한 적 없다. 그니까요. 뭐 이렇게 그냥 다 아니라고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우리가 보통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뭐 되기 전 대선 직후에 보면 참 보스기일도 좀 있고 네. 아랫사람 잘 챙기고 자기가 책임질 거 있으면 책임지겠다. 상남자적 기질이 좀 보였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비상계엄 이후에 자기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막 국민한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책임질 일 있으면 하겠다. 근데 이렇게 그냥 책임 회피하고 있는 걸 보니까 오늘 아주 재밌는 그런 그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네.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이제 검찰청에 있었던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네. 윤석열 대통령을 도마뱀에 빗대가지고 비판을 해버렸어요. 뭐라고 비판했냐? 네. 윤석열 대통령은 도마뱀 같은 사람이다. 쓸모가 있을 때는 당근을 주지만 위기에 처해 있고 쓸모가 없을 때는 가차 서낸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왜 그랬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것들을 부하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거나 김용현 장관이 알아서 다 했다. 그 다음에 또 모르쇠를 가나 이런 것이 정말 그 도마뱀 같이 꼬리 자르게 하고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자기만 살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정말 이 표현이 너무 조금 재밌지만 적절한 것 같아서 귀에 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앞으로도 이제 헌재 출석을 지금 계속 하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사들이 얘기인데 가서 그냥 이번 처음 그 21일 그 출석 같이 그런 식으로 모르쇠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봐도 정말 엉뚱한 얘기나 하려면 가지 말고 그냥 그 구치소에 있고 변호인들이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건 정말 국민들한테 정말 실망을 주고 나라 망신이고. 그렇죠.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자기가 정말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에 대해서 또 자기가 지시하고 자기가 또 정말 깊이 관여한 거 있다면 당당히 얘기해서 오히려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을 받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그 헌재에서 인용이 되고 내란죄로 인정받으면 거의 평생 감옥에 있는 거다 보니까 좀 공포심이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게 있어요. 그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 검사할 때 사람들 많이 잡아넣었잖아요. 근데 구속시켜 잡아넣고 그러면서 자기도 공포감이 생긴 거예요. 왜? 자기는 법률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 탄핵 인용되면 뭐 무기징역을 받는다든지 어떤 뭐 굉장히 오랫동안 감옥에 가 있어야 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또 뭐냐?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에 비해서 너무 선명하게 국민들한테 지금 이 내란이 얼마나 비상계엄이 나라를 망가뜨린 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칫하다가 이제 그 중간에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사면복권. 사면복권 뭐 중간에 나간 이런 것은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할 거다. 아, 그럼 다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굉장히 그 주저주저 할 거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인도 염두에 두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코너가 대통령의 조건이지 않습니까? 네. 적어도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서 의연하고 좀 당당하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정말 이 국가의 지도자, 국민의 지도자로서의 그런 좀 품격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제가 덧붙이고 싶습니다. 아, 정말 품격 없이 뭐든지 모른다고 하면서 아, 다 부하 탓입니다. 제 탓이에요. 라고 하는 게 아, 국가 원수로서 정말 품격이 없고 좀 깜냥이 소위 말해서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얘기들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강성명님 그거는 네 생각이라고 라고 이렇게 반박해 주신 댓글도 올라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진핑 드럼통 파티라는 댓글 주신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이제 민주당 비판적인 이제 분들도 들어와 계시고요. 최최님도 오죽했으면 경험했겠어요라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감싸는 이런 댓글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좀 하고 싶어요. 저도 뭐 민주당에서 시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했고 또 정치도 한 20년 넘게 했지만 적어도 민주당이 오늘의 민주당이나 민주당 뭐 국회의원이 다 생각한 뭐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다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탄핵 정국조차도 그렇지만 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와는 별개로 네.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또 내란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네. 그런 상황들이 다시는 오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적어도 이 부분은 엄격히 단죄하는 자세는 난 필요하다. 예. 그리고 그 외에 뭐 민주당을 싫어하거나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거나 뭐 이런 것도 또 의사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일단 헌법을 안 지킨 사람은 예외로 좀 두고 헌법 테두리 안에서 뭐 어떤 당을 지지하든지를 그렇지. 국민의 자유다. 적어도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네. 자기의 어떤 독단적인 그런 자기망상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정치인들은 앞으로 절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은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예.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의 재판 과정인 것 같고요.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뿅뿅님, 우리 폭도 형님들 주인 따라서 폭동했는데 다 버려졌다라고 서부지법에서 있었던 난동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센터필드 함께하고 계신데요. 더블 탭을 누르면 아주 신기한 기능이 있습니다. 따봉이 솟아나는 신기한 기능이 있으니까 더블탭 부탁드리고요. 옆에 구독 버튼 있으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 화, 수 6시 센터필드 함께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짚어볼 뉴스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대통령의 워딩도 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뉴스로 볼만한 것 중에 하나가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거든요. 경찰관이 50명 넘게 다쳤다고 하고 오늘 보니까 60명 넘게 구속됐다고도 해요. 이 폭동 사건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게 이제 뭐 유튜버들이 한 거다, 대통령이 일으킨 거다, 뭐 말이 많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서부지원 그 폭동 또 네. 난입 사건은 참 대한민국에서 초유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여러 정치인들 테러도 당하고 했지만 맞아요. 이 판사, 그것도 어떤 사건 주심의 그 판사를 뭔가 테러나 응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난입해서 했다는 것은 그건 대한민국의 그 법치주의에 대한 또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심각한 훼손이고 이것을 용납하면은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다. 네. 그런 점에서 아까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뭐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조치들을 취하는데 근데 이제 근본적인 것은 아까 지금 정치가 네. 양극단화되면서 자기 지지층들을 부추기고 또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맞아요. 이게 이제 정리가 돼야 하는데 그건 아직 지금 유연한 일이라 네.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면에서 재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예견됐다고 봅니다. 이 서부지원이 난입 난동 사건은 예견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제가 2주 전에 와서 이 자리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한남동 관저에서 그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그 이미 이런 것을 예고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나 끝까지 투쟁하겠다. 네. 같이 함께 하겠다.
그래서 쭉 그 편지도 보냈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거기에 참여했던 그 네. 극우 지지층들이나 또 윤석열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또 보수층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든지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실제 그 집행 과정 속에서 체포영 집행 과정 속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서부 지원으로 넘어갔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저는 이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단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 근데 그렇게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반응이 되게 신기했어요. 일단 그 김재원 전 최고는 성전이다, 십자군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 그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이 오히려 더 좀 문제였던 거 아니냐, 경찰을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되게 의아했거든요. 분명히 이제 노조나 이런 시민사회 집회하면 국민의힘은 강경 진압해라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길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 경찰이 뭐 그런 폭동을 또 난입을 유도하면서까지 강경 대응은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물론 뭐 선을 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찰이 그 대응을 잘 해야죠. 근데 그런 과정인데 그것을 경찰이 과잉 진압, 강경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랬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한쪽으로 네. 국민의힘이 책임을 전가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나 관계자들이 뭐 성전이다, 네. 또 뭐 이게 이제 자기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뭐 이렇게 막 감싸고 또 옹호하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그 윤석열 대통령을 뭐 순교자다, 자유민주주의의 순교자가 될 거다, 뭐 이렇게까지도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대한민국에 그래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이 나라의 이 주요 정당이고 공당이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다면 적어도 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그거에 대해서 강한 우리가 처벌을 해서 강한 대응을 해서 맞아요. 나라가 좀 정상화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네. 거기에 뭐 동조하거나 네. 부추기거나 방어해주는 그런 모습들은요, 설령 뭐 이 여론조사가 뭐 국민의힘이 막 50% 70%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지금 뿅뿅님이 지금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 무혐의하려는 행동이 검찰이 뭐 윤석열을 버리고 다음 대권 준비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좀 무혐의 줘가지고 뭐 이분들을 뭐 대권 주자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식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뿅뿅님이. 검찰의 그 수뇌부라든지 주요 보직에 있는 지금 간부들은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아, 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서 자기들이 한 나쁜 짓들이 다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뇌물 받는 게 찍혀 있는데 무혐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그 수사라든지 네. 또 여러 가지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여권에 대한 수사는 눈 감고 네. 야권에 대한 수사만 막 압박하고 막 거의 먼지털이식으로 했던 그것은 뭐 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자칫하다가 내란 검찰도 내란 동조 세력 빗속에 가서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큰 또 처벌을 당하거나 네. 유기에 처할 거라는 인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검찰의 특성상 검찰은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말을 잘 갈아타는 아주 능수능란한 기술이 있습니다. 네. 왜? 다음 정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그 세력들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잘 보이는 것이 이 검찰이 살아남는 길이냐. 네. 또 자기 개인 검사들이 살아남는 길인데 막 그런 여러 가지들을 지금 많이 모색하고 모의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작전을 짜고 있을 텐데 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와중에 또 왕기입니다님 질문도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막 낮아지고 약간 정체돼 있잖아요. 이 상황이 된 거 이재명이 당대표까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다. 그걸 막지 못한 민주당 내부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댓글도 좀 나왔거든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따 뭐 뒤에서 좀 얘기를 네. 하겠는데 댓글이 뜨겁습니다, 지금. 지금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 네. 본의 아니게 이 탄핵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 수사와 이 탄핵 정국 또 헌재 탄핵 심판, 탄핵 심리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또 다른 주역이 됐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장악하고 일극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잘 지휘해서 이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네. 뭐 그건 뭐 또 인정할 부분이 있으면 인정해줘. 네.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서 두 가지가 지금 제기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아까 특히 보수 측들이나 일부 중도층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그동안 탄핵, 네. 그 국무위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을 29번이나 했고 모든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제 제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네. 또 뭐 일부 뭐 맞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이런 탄핵 정국의 측면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와 조사 이런 과정 속에서 지나치게 강경하고 네. 또 조급하고 또 과도한 그런 어떤 조치들을 하는 걸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그 기대만큼 잘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카톡 검열 이슈는 특히 많은 사람 조금 건드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카톡 검열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요 우리 국민들은 청소년부터 저 노인 어르신들까지 대부분 다 카톡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그야말로 사적인 어떤 대화인데 그 카톡에서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좀 잘못된 뭐 그런 그 글들이나 그런 행태들을 고발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감정을 굉장히 건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라든지 또 이번에 보면은 여론조사가 지금 막 워낙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게 나오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론조사에 대한 좀 분석을 제대로 하고 지시를 했잖아요. 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것을 그렇게 지시하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처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겸허하게 한번 돌아보고 민주당이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국민들의 기대나 또 국민들의 실망,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지 않았는지 또 실망을 주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뭐 밑으로는 하고 있겠죠. 근데 여론조사가 잘못된 거에 대한 그 기관, 여론조사 업체라든지 또 그런 그 분석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지금 공격하고 바로잡겠다고 막 나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진 당은 선관위가 못 믿겠다, 부정선거다 하고 여론조사 진 당은 여론조사 못 믿겠다, 부정 여론선거 조작이다 하니까 좀 사람들이 봤을 때 민주당 편을 들어주고 싶어요. 지금 계엄이고 이 상황에서. 근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윤석열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까라는데 의구심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런 거 아까 카톡 뭐 검열 아닌 검열이라든지 이런 여론조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 기관이 대한민국에 좀 많습니까? 그렇죠. 이 여론조사 기관이 뭐 자기들의 기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네. 근데 어떤 때는 튀는 또 여론조사 업체도 있고 그 결과가. 네. 근데 이 추세는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아까 지난주부터 그 추세가 그렇게 나오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유기의식을 느끼게 하는데 좀 엉뚱한 데 가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또 여론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의 조건 수요일에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오후 6시부터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더블탭 누르면 아주 신기한 기능이 있으니까 더블탭 부탁드리고요. 옆에 구독 버튼 있으니까 구독 꾹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 200분 함께하고 계신데 반갑습니다. 안진태님 들어와셨고요. 김민수님도 들어와 계시고 왕기입니다. 가을비님 계신데 네 모두 반갑습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서부지법 폭동 얘기도 이제 계속 좀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집권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앞서서 네네. 이번에 서부지원 난입 난동 폭동이 이게 트럼프를 좀 따라했다. 그러니까요. 트럼프와 트럼프 지지자를 따라했다. 네. 그런 게 지금 시중에 쫙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의사당 난입 폭동 때 뒤에서 좀 배후 조종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트럼프가 2021년에
이제 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한테 졌는데 그때 이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 하고 막 떠들었어요. 트럼프가. 그런데 그것이 막 주장이 반복적으로 막 이루어지면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제 의회에 난입을 했는데 그때 트럼프 그 당시 그 전 대통령이죠. 은근히 네. 의사당으로 모여라 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추기고. 예. 이번에도 다 사면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다 사면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많은 수천 명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으로 들어가서 일부는 건물 안으로 강제 진입하고 뭐 내부 직기 기물 파손하고 회의장 점거하고 의회 절차를 일시로 중지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5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어서 네. 그때 미국의 FBI가 수백 명을 체포해서 네. 이 다 사법 처리까지 했습니다. 예. 언뜻 보면 우리 지금 서부지원 네. 난임 난동 사건이 폭동 사건 비슷해요. 완전 똑같네요. 똑같아요. 네. 판박이에요, 판박이.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점거하고 이제 그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했다. 게다가 부정선거를.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게 가장 또 우두머리가 트럼프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앞장서서 그렇게 부추겼다는 그것은 정말 이 민주주의와 이 법치주의에서 가장 참 참혹한 그런 결과였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막가는 그런 지금 세상이 됐다. 근데 우리가 좀 뭔가 민주주의도 제대로 지키고 수호하고 법치주의도 수호하고 지키는 그런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 그런 눈높이에서 뭔가를 정치를 해야 하는데 그냥 자기의 권력욕 또 자기의 그 망상적인 사고 생각만 실현하려고 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건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죠. 그 옛날에 미국의 엘고어 대통령이 총투표수 더 많이 받았는데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그 불복 선언 하려고 하다가 아니다. 이거 불복하면 선거 불복하면 미국이 쪼개진다.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되게 대승적 판단을 했었는데 그런 판단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고승혁 기자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그때 고어의 그 결단이 만약에 자기가 그 트럼프식으로 했더라면 굉장히 그 다혈질인 그 주니어 부시 대통령하고 엄청나게 붙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본인은 거기서 그렇게 그만두고 정리를 하고 나중에 환경운동을 해서 좋은 그런 부통령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대통령의 좋은 조건이고 또 좋은 자질로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복할 줄 아는 태도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트럼프 재집권 이슈도 조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재집권했는데 무엇보다 한반도에 영향이 큰 발언을 좀 했어요. 뭐냐면 북한 보고 핵 보유국이라고 말했거든요. 그 핵 보유국이라고 하면 핵 보유를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미국이 풀어주는 거 아니야? 아니면 김정은 계속 만나자고 하잖아요. 북한이랑 미국이랑 직거래 해가지고 남한 상관없이 좀 제재를 풀어주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안보 우려가 좀 생기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네, 20일 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고 이제 2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늘 그 자국 우선주의를 최우선으로 지금 내세워서 앞으로 모든 정책들을 펼쳐나가겠다고 했고 취임하자마자 46건의 행정명령에 막 무더기로 서명도 하고 또 파리 기후 변화 해방 및 세계 보건기구 WHO 탈퇴도 승인했어요. 미국이 그 부담을 져고 책임을 져야 하는 모든 것들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자 가장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각국이 지금 초긴장 상태입니다. 언제 어떤 말을 해서 또 자기 나라한테 해코지하거나 공격을 할지 모르니까 그게 결국은 정치 외교적 안보적하고 또 경제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앞으로 참 험난합니다. 왜 험난하냐? 아까 이제 북핵 문제를 먼저 얘기했으니까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 그동안에 우리는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나라의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나라 우리와 우호적인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그 밑에 장관들, 그 관련 핵심 그 인사들이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그냥 못 박아버려. 못 박아버린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비핵화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적어도 핵 보유 국가라는 전제하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북미 협상을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딜을 하겠죠. 딜을 여러 가지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도 뭐 딜이 잘 되면 좋은데 만에 하나 제일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지금 그 목표를 둔 게 뭐냐? 노벨 평화상 수상.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싶고. 그다음에 외교적인 네. 아주 승리. 이걸 통해서 미국 국민과 세계적인 그 사람들한테 조금 뭔가 막 자기는 보통과 다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제일 북한에게서 겁내는 것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그렇죠. 이게 지금 미국의 서부나 막 동부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북한의 핵 미사일이. 근데 그것만 못 가게 하고 그것만 폐기하거나 뭐 어떤 조치를 취한 다음에 김정은과 협상을 해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의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남한은 쏴도 되고 미국만 안 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트럼프가 김정은과 그 협상을 한다면 네. 우리로선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네. 실제로 그렇게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남한 그리고 일본이 핵 개발에 나서서 핵이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그것은 이제 일본도 핵 개발에 우려가 있지만 우리 국내도 지금도 뭐 국민의힘이나 보수적 인사들 중에서 핵 개발을 해야 한다고 뭐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핵 개발과 해발을 안 하겠다는 그 여론이 또 국민 여론이 양분되면서 국내 분열이 일어나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 북한 핵 그 협상 과정 속에서 또 우리 한국을 강하게 압박할 겁니다. 두 가지를 압박할 거라고 보는데 하나는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는 문제. 뭐 그 과정 속에서 뭐 한미 훈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군사와 관련된 것들을 묶어서 압박하는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경제적 압박을 최대로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 대해서. 그런 이제 우려가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저런 지금 탄핵 이 위기에 몰린 상황이잖아요. 선제의 탄핵 위기에 몰린 이 권력 공백기지 않습니까? 근데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뭔 적절히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있어도 소수당이니까 저런 극우적인 사고를 갖는 그런 국회의원도 많이 있고 이런 국가적 위기를 좀 앞장서서 막 뭔가 대처하는 그런 것도 부족하고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변수는 민주당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 절대 다수당이고 또 전국을 사실상 지금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 트럼프 위기 출범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나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전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나름대로 세미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이 트럼프 이기 출범과의 아까 그런 북핵 문제라든지 또 경제적 문제, 안보적 문제는 모든 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걸고 정부 여당과 협력해서 초당적으로 하겠다. 그런 메시지가 끊임없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국민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트럼프가 어제 취임식 직후에 기자회견 통해서 북한을 정식으로 핵 보유국가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김정은을 곧 만나겠다는 그런 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아무도 누군가 공유받지도 못하고 책임 있는 당국자가 또 그에 대해서 어떤 뭐 대응하겠다 얘기도 없고 또 트럼프의 특성상 그동안에 그 여러 트럼프가 해온 일들을 보면 자칫하다가 한국을 패싱하고 그 가능성 큰 것 같아요. 그 북한과 직거래하고 또 러시아와 직거래하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정말 자칫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데까지 아니냐. 그런 우려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북핵 위협 너무 무섭고 사실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가 되게 주된 이제 북한 이슈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응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트럼프는 앞서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쫓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까 좀 궁금했습니다. 이외에도 좀 트럼프 이슈 관련해서는 통상 문제도 있잖아요. 네, 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막 관세 전 세계적으로 10% 20% 올린다고 하니까 한국처럼 수출로 먹고 산 나라는 이제 망하는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 측면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아, 너무 안 좋아요. 더구나 이 탄핵 정부까지 겹치면서. 근데 트럼프의 그 보호무역 정책이 이제 앞으로 막 굉장히 급물살 탈 것 같은데 네. 그게 우리 한국에도 직격탄이 된다. 그럼 우리가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아까 우리 고성익 기자 얘기했지만 10에서 20%의 보편 관세, 네. 또 중국 수입품 60% 관세, 또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공장 보조금 폐지 현실화. 뭐 이런 것은 한국 기업이 수출이나 또 미국에서 이 혜택을 받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줄어든다는 그런 신호잖아요. 예. 그렇다면 뭐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 입장에서는 정말 타격이 크고 이것을 뭐 언론에서는 트럼프 스톰 폭풍이다. 네. 이런 뭐 우려도 지금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가 사람이 위기가 있으면 기회도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시대가 다시 두 번째 출범하면서 우리가 또 트럼프가 대중 압박을 가장 강하게 할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중국이랑 그 와중에 한국의 역할도 또 커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지난번에 트럼프가 한국에 조선업을 협력하자 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최근 한미 간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이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이 위기 상황의 그런 여러 분야들은 막 똘똘 뭉쳐서 잘 대응을 하고 또 이것을 기회로 할 수 있는 부분 또 만약에 저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고 네. 그 대화 분위기가 되면 남북 관계 또 이런 한반도의 안정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도 또 러시아와 현재 관계가 좋기 때문에 북한, 미국, 러시아의 관계가 잘 되면서 우리가 동해안 쪽에 철도도 놓고 또 러시아의 저 연해주에 있는 네. 뭐 석유나 천연가스 자원 개발. 그걸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이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이 위기를 똘똘 뭉쳐서 같이 헤쳐나가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권. 아, 그렇죠. 대통령이 정부. 지금 없잖아요. 네, 그런 건데 그래서 빨리 이 안개 종국을 네. 빨리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의 탄핵 심리의 그 기간도 중요하고 네.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정치인들이 정부가 이 리스크 테이킹을 잘해서 돌발적인 그런 변수들을 최소화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네.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정말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